네, 2021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화천대유 사건 제 10번째로 분석하는 것의 제목은 이재명은 제2의 조국인가? 부제는 통진당 사건과 관련된 경기 동부연합 기억하십니까? 경기 동부연합과 민노총의 숙주는 누구인가? 숙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서울신문은 친정부적인 친여당적인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과해지는 이재명의 대응, 이재명이 짠 판이라는 본질을 넘을 수 있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9월 27일 이재명 측은 국힘당을 탈달한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의 것이다 라면서 아들이 왜 55원씩 받았겠는가, 정치 권력과 투기 세력이 야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개발이익금 5,500억 원을 공공으로 회수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챙긴 것이 알려지자 그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라고 응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명인가를 국힘당 사람들을 고발했었죠.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측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경기경쟁신문의 박정명 기자를 얼마 전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나 이재명 측은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하는 측은 전부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게 서울신문의 기사의 논조였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고발하든 간에 이 사건은 이재명이 판을 짠 건데 그 본질을 넘어설 수 있냐라고 친정부, 친여당적 성격을 가진 서울신문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신문은 그러나 의혹이 촉발된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설명이 없다. 그의 주변 인물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유구무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부동산에 대한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해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즉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 등을 열겠다고 하는데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국민이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의 멘트를 땄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사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선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하다. 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 여부가 아니라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수구 적폐 세력이 반경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수용했던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죠. 자, 지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은 500만 원이 한계입니다.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설립된 거는 하도 많은 보도가 났으니 다 아시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화천대유를 자산관리 회사로 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곽상도 씨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는 50억을 받고 퇴사했고요. 그러한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받았네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2016년과 2019년 500만 원씩 도합 1000만 원을 후원했고, 천화동인 4호 주주이자 미국으로 현재 떠난 남욱 변호사는 그는 천화동인 통해서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배당받고 있죠. 2017년에 500만 원을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했고, 천화동인 5호 주지인 정영학 회계사, 네, 이 사람도 이 사건에 상당히 개입해 있죠.
그는 배당금이 64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00만 원을 곽상도 의원한테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자 MBC 기자였던 정모 씨,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2016년 기자인데 이때 기자였던 것 같은데 기자가 후원해도 되나? 곽상도 의원한테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들 문제도 아들 문제지만 본인도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자, 그 전에 한번 이 남욱 변호사의 부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비교적 친정부 사람들이 많고 노조도 그런데 그 3노조는 상당히 보수 노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이 남욱 씨의 부인 정모 씨를 향한 겁니다. 현재 정모 씨는 MBC를 퇴사했는데 명퇴를 했는데 명퇴금도 받지 않고 남욱 변호사와 함께 출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모 기자는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그 개발회사, 특수목적법인이죠. 성남의 뜰과 같은 투자회사가 만들어졌고 또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임원을 했습니다. 위례 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사내 이사를 했고 위례 투자 2호라는 그 법인에서 2013년 11월부터 14년 8월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2013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박근혜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세월호 의혹을 강력하게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상당한 배당금을 받았겠죠. 이러한 그가 곽상도 의원한테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게이트에는 기자 출신으로서는 김만배 씨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이분도 참여했네요. 이땐 더군다나 현역 기자 신분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화 내부자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보수 언론하고 보수 권력이 결탁한 걸로 나오지만 돈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좌파 권력, 좌파 기자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를. 그리고요, 제가 몇 차례 말했지만 정치판하고 사업판은 다른 겁니다. 이념판하고 사업판도 다릅니다. 이념으로는 싸워도 돈 먹을 땐 같이 빨대 꽂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좌파 기자, 좌파 정치인이라서 정직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공산당도 자본주의도 없습니다. 쥐약과 뇌물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물은 다 아시죠?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면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금품을 주면 뇌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쥐약이라고 우리 기자들은 통칭합니다. 근데 인허가 과정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허점투성이죠. 그래서 쥐약을 씁니다. 뇌물도 쓰지만 쥐약도 씁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은 방해하고 감시하고 지적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워낙 사업,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죠. 뭐 인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 가가지고 모든 과를 거치면서 하다못해 하수도과도 가야 됩니다. 이 도시 개발해갖고 여기서 나는 하수 총량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 줄여라. 그럼 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비밀은 다 셉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다 막아야 되고 인허가권 없는 사람들도 시비를 걸고 문제 제기하면 그 기관에서 이거 시끄러워져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약을 뿌려야 됩니다. 시행사를 하려면요,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주인물한테 쥐약을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쥐약을 뿌린 대상이 누구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곽상도한테 뿌린 거네. 곽상도 의원은 인허가권은 없지만 이렇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아들한테 상당히 많은 퇴직금도 주고 그리고 후원금도 주고 이런 게 쥐약이죠. 뇌물은 아니지만. 이 쥐약 먹은 이가 야당에서 더 나오면은 이재명 씨는 국힘 게이트로 몰고 가겠죠. 그러나 결국은 인허가권을 준 성남시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쥐약은 정치권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뿌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다 이해했는지 저도 하도 복잡해서 헷갈리는데 이대엽 시장 시절에 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LH가 하게 했다가 민간개발로 했다가 민간개발로 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남욱 변호사고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는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신영수 의원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영수 의원을 맹비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씨죠. 이재명 씨가 시장이 되면서 공영개발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LH는 이미 손을 띄었죠. 안 하겠다 그렇고, 또 대장동 자체가 LH 가격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LH가 개발하게 되면 성남시는 가져갈 게 없어요. 그 자기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밑에 LH가 있어야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을 못하게 했을 때, 민간개발에 하려고 했을 때 수사를 했던 기관이, 수사 책임자가 강찬호 수원지검장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은 대상은 남욱 변호사 등등이 되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박영수 씨, 바로 특검을 그 후에 하게 되는 사람을 변호사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남욱 변호사는 무죄로 나오는데, 그날 말씀드렸듯이 이 변호사들은 모든 걸 뭐 수임료, 이렇게 상담료 이렇게 영수증을 쓰니까 돈을 받은 게 증명이 돼서 무죄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있을 때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러면 강찬호 지검장, 곽상도 이쪽은 공격하는 창이 되는 거고, 남욱과 박영수는 막는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장동 개발에 다 아는 겁니다. 곽상도 씨가 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것까지 몰랐는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아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욱 변호사가 청화동인의 주주가 되고, 강찬호, 박영수 씨는 화천대유의 자문과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곽상도 아들은 취직이 되고, 곽상도 씨는 정치자금을 후원금을 받습니다.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씨 딸은 계약을 포기했다는 명분이 있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장 이제 매각은 못하겠지만 지금 호가는 분양가에 2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혜택을 본 거죠.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쥐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인가요? 그 재선이 된 이재명 씨가 성남시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하겠다라고 추진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워서. 그때 그 땅을 사야 되고 하니까 1조 5천억이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이게 뭐 경기도나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공영개발을 주장했던 이재명 씨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영개발로 하게 됩니다. 민간 합동개발로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의 공영개발론은 거짓이 되는 거죠. 앞에 전임 시장을 비난하고 신 의원을 비난할 때 썼던 거를 본인은 결국 글로 따라가게 된 거죠. 이걸 누가 해줬습니까? 유동규 씨가 해주고 남욱 씨가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민간 합동개발로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가져서, 그러니까 이게 관이 주도한 거다,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50% 1주가 있으니까 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브랜드를 붙인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간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 비용은 아까 채권도 발행 못하고 성남시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행이 돈을 대야 됩니다. 근데 은행은 시행사를 못하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되고, 자산관리회사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화천대유라는 게 만들어져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이 이 사업을 받습니다. 이거 정부가 미리 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로 가는 거고 이재명 씨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국힘당 게이트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 직원들은요, 지금 쭉 증언을 보게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정부가 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유동규가 답을 해야 돼요. 유동규 씨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재명 씨는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2015년인데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결과 배당으로 1,800억을 받으려고 했고 민간인 화천대유 측은 1,800억을 가져간 걸로 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화천대유가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1%인가만 가져가고 6%는 SK증권의 신탁으로 넘어놓는 그런 수를 쓴 거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 받아야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우선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수상한 거죠. 왜냐? 민간 합동으로 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아파트도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100% 분양상한가 적용받지 않는, 그것도 일군 업체만 모아갖고 민간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은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고 싶은 데인데 들어가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또 분양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잭팟이 터진 거죠.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않아 관심 있던 얘기인데 확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커지는 건데 이거 몰랐겠어요? 이거 다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바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성남도시공사한테 보장한 1,800억 원은 웃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우선주 때문에 그거밖에 못 받고 화천대유와 S증권은 4,040억 원을 배당받게 됐습니다. 잭팟이 터진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 씨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뭐 터널 공사를 했다, 뭐 그게 5천 매덕이 된다 그러는데 어차피 성남의 뜰은요, 민간 분양을 해도 이 정도는 다 해준답니다. 어떠한 자치단체도 인허가 조건으로 이 정도는 기부 체납 받습니다. 별것도 아닌 겁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한전 매입, 부지 매입하면서 1조 원이 넘는 거를 기부 체납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이재명 씨는 환수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 돈으로 환수된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돼요. 아까 배당금 받은 거 정도가 나머지는 다 공사로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근데 화천대유는 또 5필지를 받아갖고 3필지는 대우하고 포스코에 판매해서 3천억 벌고 싸게 사서 넘겨서 또 2필지는 직접 자기가 시행사가 돼갖고 또 3천억 벌었으니 또 잭팟이 터진 거죠. 그럼 이런 혜택을 누가 준 거예요? 왜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 허용했죠? 다 책임은 이재명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그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법인 돈을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 가지급금이나 대출금 형태로 가져가지만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원이나 직원들한테 상당한 성과금을 주는 식으로 개인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근거는 남겨야 됩니다. 곽상도 씨 아들에게 성과급 플러스 퇴직금으로 50억 줬으니까 임원들에게는 얼마나 주었을까? 더 줬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게 나오겠죠. 그럼 몸통이 뭐냐? 깃털이 50억이면 몸통은 얼마냐? 이게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단어를 나눠줄 때는 받은 사람이 일부를 돌려준다, 리베이트, 킥백을 한다는 약정이, 비밀 약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리베이트나 킥백을 돌려받을 때는 이미 세금 다 털고 받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완벽한 비자금이 되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곽상도 아들한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한번 봐야, 곽상도 아들도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죠.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그 경고는 뭐냐? 자기 번 돈을 접대보로 법인은 줄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문화일보는 직원이 16명인 화천대유가 4.15 총선에 있던 지난해 접대인만 4억 원을 지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거를 직원 1인당으로 나누면 연간 2,460원, 만 원이고요. 그건 결국 매달 2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곽상동 씨 아들이 그때 3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자기 봉급만큼 접대비를 썼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구를 접대한 걸까요? 2019년에만은 3억 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슈가 있었던 2019년, 2020년에는 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썼다. 기부금을 누구한테 기부를 했을까요? 2020년에 5,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법인의 이익을 줄여서 없애야 되죠. 그럼 누구를 2019년에는 8억 6,500만 원. 그리고 2015년에는 40억 단기 순손실인데도 2,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인의 돈을 흩는 거죠. 또 하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한 후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 화천대유를 통해서 큰 수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2020년 회사에서 빌린 돈을, 아까 빌린 그 돈을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찾아가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가져니까 은행 직원들이 현금 이렇게 가져가면 없다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상해서 금융감독원이 통보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리고 이성훈 화천대유 대표도 2019년에 회사로부터 26억 8천만 원 빌려갔다가 갚았다가 2020년에 다른 경영진과 함께 또 12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런 돈들은 빌려갔다가 갚는데 빌려간 사이는 어떻게 썼는지 용처가 안 나오죠. 회사에서 접대비를 썼다 이러면 기부금을 썼다면 나오지만 빌려간 다음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9월 14일 날 이 사건들이 막 터졌을 때 이재명 씨가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재명 씨 없다. 작년에 사장을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 설계? 그리고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 전 화해도 해놔라. 제소 전 화해를 하는 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이재명 씨 변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정과가 사범이 있으니 소송 사건에 해박할 수도 있죠.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 사업자 참여자들 즉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 조건을 바꿨고요 하고 이렇게 말이 이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심결에 나왔지만 무심결에 나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설명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가 9월 25일 광주광역시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지만 역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개발 이익을 환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하고 싶었다고. 그러면 공영개발로 했어야지. 말만 민간개발이고 전부 다 100% 민간 아파트 짓고 뭘 이래놓고 뭐 환수 못한 거야. 본인은 환수 못한 거 알죠. 민간개발을 했다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준 자금 흐름에 대해서 화천대유 수사하는 건데 이게 시시하게 나가고 있죠, 경찰이.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특검을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같이 얘기하는데 야당도 장난치지 맙시다. 곽상도 의원이 나와서 지금 쩔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특검 상설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법에 따라 그냥 특검을 만들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약칭 특검법 조항을 띄워놨는데 그 2조를 보게 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해갖고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시 1호 해갖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특검은 바로 가동되는 거예요. 2.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범계 장관이 특검 만들자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법무부 장관이 하자라고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박범부 장관은 지금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고 있고 야당은 국회는 차치하고 야당이 의결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안 하고 있어요.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의결을 주도하지 않는 거는 코미디죠. 박범계 장관이 피하는 거는 웃기는 거고. 이런 것이 이재명 씨한테는 지금 숨통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곽상도 아들 사건이 나니까 국힘 게이트로 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거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이재명 씨는 못 벗어납니다. 이 사건은 국힘 게이트 빙빙빙빙 곽상도 거치겠지만 결국은 모든 화살은 이재명한테 날아갑니다. 아까 박 정치 컨설턴트가 얘기했듯이 대선 본선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이재명 씨가 당선돼도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재명 씨는 피해갈까요? 오늘자 문화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지금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데 대장동 개발로 재미를 본 성남시는 복마전이다. 그런 류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떠난 다음에 은수미 씨가 누군지 아시죠? 그가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이들이 대장동을 개발했죠. 그런 개발이 이제 분양이 거의 시작되던 2018년에 임대아파트 문제를 놓고 성남시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어떻게 이걸 개발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하면 원래 민간 아파트 분양하면 임대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남시 대장동 한 필지에다 1200가구 국민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 지으면은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 건 알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짓겠다고 하니까 이걸 지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성남이들이 참여해서 개발할 때 그쪽에 땅값 한참 올려놨는데 그 땅값에 받아갖고 지어서 어떻게 돈이 남아요? 그렇게 해서 지은 아파트는 30년 후에나 분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올랐다는 거. 근데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조례가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근거로 공공임대로 바꿉니다. 공공분양은 740가구, 공공임대는 374가구. 확 한 1100가구 정도로 100여 가구 줄여서 이렇게 하죠. 이 공공임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분양기간이 10년 후에 분양하니까 이러면 사업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로부터 1835억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건 성남의뜰이 은수미 시장이 이재명 전 시장의 수법을 따라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처음에 해놓고 나서는 그걸 포기하고 공공임대로 갔잖아요. 그 일부는 분양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공영개발에서 저소득층 위한다고 했던 그 이재명 씨가 결국은 민간 개발한 거랑 똑같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마전이라는 겁니다. 성남시는 지금 상당히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영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한 세미나 발제에서 전통적인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정하는 사이 그 팀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통진당과 관련된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 경기동부연합의 확장으로 학교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주도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라고 했고, 이적단체인 범밀련 남측 사무처장 맡았던 민경호 미래대한행동 공동대표는 주류 정치 집단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영역 등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이 상당하다. 역시 같은 판단을 한 다음에 2010년쯤 경기동부연합의 정치적 성향이 주사파란 것은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라고 한 후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 다시 시장이죠. 지사는 주사파 논란에도 실질적인 세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을 징검다리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과의 관계, 즉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주사파는 이재명 씨를 숙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재명 씨가 이번 대선에서 성공해야 경기동부연합과 민노총이 흥기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영개발을 외친 이재명은 땅값 올리는 민간개발을 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험료로 드러났던 쥐약이 사용되는 걸로 보여요. 화천대유가 사용했는지 성남의뜰이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국힘 게이트로 몰고 있는데 글쎄 그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SK그룹은 그 최기원 씨 SK재단하고는 다르다라고 딱 하면서 지금 이 사건 뒤에는 S그룹이 SK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모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지금 모두 지금 막 고소고발로 지금 피해가는데 이러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하나둘씩 문재인, 이재명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도 각자 도생이 되는 거죠. 이미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성남도시개발 직원들은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유동규한테로 책임이 전가되겠죠. 결국은 민노총하고 경기동부연합이
조국 사태처럼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재명 씨가 제2의 조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민노총과 경기동부연합의 숙주는 누구이고 이재명은 제2의 조국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단 겁니다. 결국은 박범계 장관하고 국힘당이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결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국힘당이 문제입니다. 육참골달, 자기의 살은 잘라가도록 내주고 곽상도 하나 자르게 내주고 그 상대방이 뼈를 쳐서 승리해야 되는데 국힘당이 그걸 못하네요. 의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은 이미 취재 경쟁에 붙었습니다. 이건 못 막고 거기에 쏠린 국민의 관심 못 막습니다. 지금 화천대유는 박정명 기자를 고소했지만 언론의 취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민 관심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기자들도 국민 관심에 맞춰갈 거고 언론도 맞춰갈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그걸로 흘러갑니다. 누가 이재명 씨가 제2의 조국이 되는지 경기동부연합과 민노총의 숙주는 누구인지 한번 유심히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벌어지는 틈틈이 누가 그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